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전두환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재판이 광주에서 열려 전 씨는 오늘 아침 자택에서 출발했는데요. 전 씨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지수 기자, 전두환 씨가 아침 8시 42분쯤에 자택을 출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는 약 1시간 전쯤인 오전 8시 42분쯤에 자택을 나섰습니다. 전 씨는 검은 중절모에 마스크를 쓴 채 제 뒤로 보이는 대문을 나섰는데요. 부인인 이순자 씨와 함께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광주로 출발했습니다. 전 씨는 차에 오르기 전 전두환 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을 향해 비속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전 씨 일행이 탄 차량은 지난 재판 출석 때 이용한 것과 같은 차량입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이번 재판은 오후 2시쯤 시작됩니다. 따라서 전 씨는 오후 1시 정도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씨가 재판장에 서는 건 지난 4월 이후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전 씨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 2018년 5월인데요. 지난해 3월 한 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에는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는 안 나가면서도 골프를 치고 신군부 출신들과 12.12 군사 쿠데타를 맞아 호화 오찬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건강 이상 주장이 사실인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바뀌면서 지난 4월 다시 법정에 출석했는데 오늘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선고 공판이라 전 씨는 세 번째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에서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선 2단계로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감염이 우려되는 곳은 사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나와 에어로빅 등 단체 운동시설 등이 내일부터 문을 닫고 호텔 같은 곳에서의 연말연시 행사, 파티도 금지되는데요. 수도권 밖의 지역에선 거리 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상향됩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1차 대유행이 시작됐던 지난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국면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감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일상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의 감염고리를 끊어야 하는 상황. 우선 내일 0시부터 최근 집단 감염이 이어졌던 수도권 사우나와 한증막, 에어로빅이나 줌바 같은 단체 운동시설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헬스장도 운영이 금지됩니다. 최근 젊은 층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호텔 같은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금지됩니다. 관악기와 노래교습장 역시 입시준비생을 빼고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를 더 상향하지는 않고 현행 2단계로 유지하되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들을 콕 집어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방역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협조가 아닌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생활 방역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도권 조치는 일단 다음 달 7일까지 시행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거리 두기 단계는 다음 달 14일까지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2.5단계로 높이는 방안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거론되는데요. 정부가 2단계 유지를 결정한 배경을 뭘까요? 이 맞춤형 정밀 방역을 통해서 일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했을 때 시행됩니다.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400에서 500명 이상이면 2.5단계로 상향될 수 있는데 최근 한 주간 이미 400명을 넘어서며 기준에 들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계 격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2단계 플러스 알파.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근 집단 감염 발생 위험이 커진 시설에 더 집중하는 이른바 맞춤형 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할까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정밀 방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두 차례나 단계를 높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효과를 지켜본 뒤 단계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
최근 유행이 젊은 층 중심이라는 점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젊은 층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전파할 위험이 큰가 그걸 찾아서 거기에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정밀 방역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높일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이미 2단계를 시행하는 곳도 있고 1.5단계 기준에 못 미치는 곳도 있는 등 지역적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일단 1.5단계 시행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속해서 유행이 확산하는 지역에 대해선 2단계 상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지역이 그 대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효과가 이번 주부터 서서히 나타날 거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지난 24일부터 밤 10시 이후 서울 시내버스 운행을 20% 줄였는데요. 닷새 만에 승객이 36.7% 감소하는 등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하철 막차 운행 시간을 앞당길 예정이라며 거리두기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구경아 기자입니다. 서울에선 거리두기 2단계로 올라간 24일부터 밤 10시 이후 버스 운행을 20% 줄였습니다. 시민들의 외출과 이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는데 닷새 만에 승객이 36.7% 감소했습니다. 27일부터 야간 시간대 운행 횟수를 줄인 지하철은 다음 주엔 막차 시간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좀 더 비상한 상황이 된다면은 지하철 막차 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당길 그런 예정입니다. 12일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상 부족도 현실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7개만 남은 상황. 서정엽 시장 대행은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있지만 급격한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을 수 없어 공공의료 체계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립병원 내에 일반 병상을 164개 더 확보할 계획이고요. 생활치료센터도 124병상 추가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필요성에 대해선 방역과 경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게 방역 당국의 딜레마라고 전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불충분한 상태라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51명을 포함해 일주일 새 1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초연음악실 연쇄 감염이 요양병원, 학교, 운동시설 등으로 확산돼 확진자가 117명 달하는데요. 부산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진구 초연음악실. 지난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열흘 동안 117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확진자는 27명이지만 연쇄 감염으로 90명이 접촉해 확진됐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13명은 대부분 치매 등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들입니다. 부산 동구의 실내 운동시설 관련 확진자는 40여 명으로 부산 금정고 학생 14명, 부산 수영구의 다문화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 8명이 포함됐습니다. 콜센터에서도 직원 등 관련 확진자 4명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음악실 연쇄 감염 외에도 부산 연제구의 한 교회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예배를 같이 하였지만 예배 이후에 대부분 식사 모임이나 차를 마시는 등 소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엿새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해 병상 부족 현상이 현실화됐습니다. 부산시는 우선 부산의료원에 60여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대구시에 병상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들어가면은 모든 병상이 다 차게 됩니다. 대구시의 병상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또 부산과 경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다음 달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민철 기자, 법원의 신문 오늘 몇 시에 열리는지요?
네, 오늘 오전 11시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신문이 진행됩니다.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고 윤 총장과 법무부 측 법률 대리인 각각 2명씩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은 직무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를 들어 직무정지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법무부 측은 감찰 조사에서 비위 혐의가 드러난 만큼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 분석 자료를 만든 목적과 방법을 놓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사실관계는 물론 치열한 법리 다툼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찰부터 직무정지 처분까지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법무부의 징계 의결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식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직무가 정지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법원 결정은 이르면 오늘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가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법원 신문 외에도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에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는데요. 법원에서 윤 총장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럴 경우 윤 총장은 또다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크고요. 또 징계위 하루 전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감찰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의 향배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가진 TV 인터뷰에서 법원의 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자신은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펜실베니아주 선거 결과 인증을 중단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이영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일요일 오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원에 대한 강력한 불만부터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자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인데 이건 무슨 법원 시스템이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수많은 증거와 진술서가 있다며 소송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문제는 대법원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연방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 마음은 6개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청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TV 인터뷰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과 상관없이 불리한 결과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지 시각 오늘 펜실베니아 대법원이 바이든 후보가 승리로 나온 주 선거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공화당 측 인사들이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펜실베니아주 고등법원은 지난 25일 주 정부의 바이든 승리 인증에 대한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대법원은 이 명령을 뒤집은 겁니다. AP통신은 위스콘신주 데인 카운티가 재검표를 마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가 45표 늘어나는 데 그쳐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연소득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도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잡기 위해 내놓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규제 대상은 고소득자입니다. 1년에 8천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가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 DSR을 적용해 대출 총액을 규제합니다. 중요한 건 신용대출이 1억 원에 미치느냐입니다. 1억 원 기준을 안 넘으면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은 금액과 상관없이 추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신규 대출만 해당하므로 이미 대출이 있던 사람이 상환을 연장하거나 금리 등 조건만 변경돼 재약정하는 경우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의 예를 들면 소득 8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대출 1억 원,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은 경우 DSR 40% 규제 대상이 되면 추가 대출은 2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3억 원이 넘으면 아예 더 빌릴 수 없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안에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신용대출로 빌린 돈을 모두 회수합니다. 부동산 대출을 한도까지 받고 억대 신용대출을 더 받아 이른바 영끌 투자하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등은 이번 규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가 이내 오름폭을 반납하고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뚜렷한 방향 없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42포인트 하락한 2629.03에 코스닥은 2.54포인트 오른 888.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가 유입되며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의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배달과 택배 수요가 증가한 데다 제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골판지와 제지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04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초밥 장인이 되려면 10년 이상은 걸린다는 속설을 깨고 석 달 만에 완성시키는 초밥 장인 학교가 일본에서 화제입니다. 오사카의 유명한 석 달 속성 초밥 장인 학교 교장 다카다 씨가 학생들을 다그칩니다. 다카다 씨 스스로가 도쿄 긴자의 고급 음식점 등에서 30여 년간 초밥을 만들어왔던 초밥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6년 전에 자신의 초밥 노하우를 단 3개월 만에 모두 전수하는 이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석 달간 수강료는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로 비싸지만 입학을 원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단기 속성의 비결은 집중적으로 실습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들이 힘든 상황인 만큼 초밥 실력뿐만 아니라 경영 감각도 가르칩니다. 食材の管理っていうのはなんで大事かって言ったらお金をどれだけ残せるか残せないかにつながるからですね. 지금까지 졸업생 1,000여 명 대부분이 창업을 하거나 유명 초밥집 또는 해외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내면서 학교의 위상은 점차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들의 주요 수입원인데요. 중국에서는 미성년자들이 낸 거액의 후원금이 문제가 되자 규제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5월 초등학교 5학년인 양양이 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준 사실이 알려져 중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양양이 낸 후원금은 200만 위안, 우리 돈 3억 원이 넘습니다. 진행자들은 자신을 언니나 오빠, 심지어 엄마라고 칭하며 감언이설로 후원금을 요구했습니다. 几个主播，反正到后面就越来越疯狂，就越打越多，几千上万都有。 양양은 엄마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돈은 연결된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 번은 후원금이 50만 위안, 8,400만 원에 이르자 수상하게 여긴 은행이 연락했고 결국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언론에도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는 후원금 지급 규정을 강화했는데요. 1인 방송 진행자에 대한 미성년자의 후원금 제공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횟수와 액수도 제한하고 성인도 실명제를 기초로 얼굴 인식과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독일의 한 마트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자외선 램프를 매장에 설치했습니다. 함부르크의 한 마트 매장 내에 최근 자외선 램프 31개가 설치됐습니다.
이 램프에서 나오는 자외선 C가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에 효과가 있다는 게 매장 측의 설명입니다. 고객들은 매장 측 설명을 맹신하진 않으면서도 나쁠 것 없다는 반응입니다. Ich glaube, ich kann es auch gar nicht ganz glauben, dass das wirklich funktioniert. Also klar, es steigt nach oben, aber ob das dann wirklich auch alles abtötet. Dass sie dann im Edeka anfangen und nicht in den Schulen. Ja. 실내 공기 중에 에어로졸 형태로 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자외선 C가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입증돼 식품 살균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트 같은 집단 다중 이용 시설에서 자외선을 통한 대체 소독 방법은 아직 효과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장 측도 피부 화상이나 각막 손상 등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산업용 안전 표준에 따라 램프를 최소 2.3m 높이에 설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수의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다치거나 유기된 개 수백 마리를 치료하고 보호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수의사 사르 씨는 아르빌의 유기견 보호소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유기견 250마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صعب في حيوانات ما فينا ترجع للشارع فبيبقوا هون فبيزيد الحمل علينا من ناحية أغذية من ناحية أدوية. 개를 혐오하는 이라크인들의 정서에 비춰 유기견을 입양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보호소에는 언제나 지원금과 일손이 부족합니다. The idea of establishing the shelter, like I said, was the spay, neuter, vaccinate, and release program. Dogs that can never be re-released back out because of their condition. 현재 보호소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SNS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전 세계 정부 지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홍콩 행정장관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집에 현금 다발을 쌓아놓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인데요. 이 소식은 오세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라 지난 8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Sitting in front of you is the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AR who has no banking services made available to her. I'm using cash every day. 캐리람 행정장관은 전 세계 정부 지도자 가운데 고액인 7억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로 매월 받는 월급을 은행에 맡길 수조차 없습니다. I have piles of cash at home because the government is paying me cash for my salary because I don't have a bank account. 앞서 지난달 미국 국무부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색출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거래 금융기관이 드러나면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는 물론 홍콩 내 중국 국영은행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캐리람 장관은 홍콩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억압하는 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캐리람 장관은 미국의 부당한 제재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민간인 110여 명을 무차별 살해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를 습격한 건 지난 토요일. 보코하람은 농장에서 쌀을 수확하던 근로자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무차별 살해했습니다. 당초 보르노주 당국은 숨진 근로자가 최소 43명이라고 발표했지만 나이지리아 주재 UN 인도주의 조종관은 최소 110명이 무자비하게 살해됐다고 전했습니다. a yanzu haka ana gaya mana cewa akwai sauran waɗanda ba ɗauko ba a jeji saboda haka wannan abun wallahi ya tayar da hankalinmu. 보코하람은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정보 등을 농장 근로자들이 정부군에 알려줬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코하람은 서양식 교육에 반대하며 2002년 나이지리아에서 결성됐으며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충성을 맹세하고 IS의 아프리카 지부로 활동하며 인근 국가 차드 등에서도 테러를 저질러 왔습니다. 보코하람은 특히 학교를 습격해 여학생들을 납치하는 만행을 자주 저질러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왔습니다.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으로 나라 전체가 상처를 입었다며 보코하람의 테러를 비난하고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보안법을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말 새 격렬한 반대 시위가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지면서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파리 양민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루가스로 뒤덮인 광장, 곳곳에선 화염이 솟구칩니다.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유리병을 던지고 경찰은 방패로 밀며 시위대를 거칠게 끌어냅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보안법에 반대하며 지난 주말 수도 파리는 물론 전국 70여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관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이나 6천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포괄적 보안법. 프랑스 정부는 경찰이 테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인터넷 유포를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자들과 변호사들, 시민단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attentatoire aux libertés, qu'elle va porter atteinte à la liberté d'informer, qu'elle va permettre une espèce de dérive autoritaire où les policiers vont pouvoir faire absolument ce qu'ils veulent sans aucun contrôle. Et à un moment donné, on attaque tous les contre-pouvoirs, la presse, les avocats. 몇 주 전부터 시작된 시위에 기름을 부은 것은 최근 잇따른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 검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흑인 남성을 경찰 4명이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며칠 전 공개된 겁니다. 또 광장에 난민 텐트를 세운 시민단체 회원들을 거칠게 진압하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De la police républicaine, des individus violents, racistes, qui n'ont rien à y faire, qui sans doute ne sont pas représentatifs de la police dans son ensemble, mais qui n'ont rien à y faire. 경찰 추산 13만 명, 시민단체 추산 50여만 명이 참가한 이번 시위에서 시위대도 경찰도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일부 경찰의 과잉 폭력엔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보안법 입법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국민 3명 중 1명은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오늘 아침도 추웠습니다. 특히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지역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12월로 접어드는 이번 주는 북서쪽에서 지속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며 평년 이맘때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목요일에도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상도 해안을 따라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어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낮까지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4도, 춘천이 5도, 대전, 전주, 안동이 7도로 어제와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